이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카드를 훔쳐와! 당장 꺼져! 욕설과 함께 사남매가 눈 쌓인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설렁탕 집 사장이 아이들에게 소금을 뿌려대더니 급기야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는 5살 막내를 매정하게 걷어찼습니다. 아저씨! 때리지 마세요! 지안이의 절규가 터지던 찰나 굉음과 함께 검은 세단 10대가 식당을 포위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태성그룹 윤사월 회장. 그녀는 다짜고짜 사장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내 놈 눈엔 이게 거지로 보이냐?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손주들이다. 윤 회장은 덜덜 떠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종로 바닥이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사연 119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실한 강목수로 불리던 46살의 가장 강민호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내 남매를 위해서라면 거친 공사판 일도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아버지였죠. 그날도 민호 씨는 늦은 밤까지 옆마을 펜션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어깨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낡은 작업복에서는 쿰쿰한 땀 냄새와 톱밥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아빠 왔다 하며 달려나올 막내 우주도 살림꾼 가을이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고요한 시각이었죠. 그리고 살림에 관심이 없는 새엄마 최영자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오직 첫째 지안이만이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문제집을 풀다 아빠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밥은요? 지안이가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민호 씨는 힘없이 손을 저으며 딸을 만류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급격히 헬쑥해져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몇 달 전부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껴왔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진통제 몇 알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오던 중이었어요. 빠듯한 살림에 새 아내 영자가 요구하는 생활비를 대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건 돌볼 겨를이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아빠 저녁 먹었어. 지안아, 이리 좀 와서 앉아봐. 민호 씨의 목소리는 갈라진 북소리처럼 거칠고 위태로웠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지안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떨리는 손을 품속으로 가져가더니 깊숙한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투박한 남자의 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빨간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모서리가 다 해진 그 낡은 지갑. 그것은 15년 전 태성그룹의 후계자였던 민호 씨가 강 부회장의 비열한 모함에 빠져 아버지에게 내쳐지던 날 밤 어머니 윤사월 여사가 남편 몰래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가져가라. 내가 초등학생 때 용돈 모아 엄마한테 처음 사준 그 지갑이다. 엄마가 이걸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이걸 부적이라 생각하고 꼭 품고 있어. 재벌가 사모님이 명품백 대신 장롱 깊숙이 보물처럼 숨겨두었던 아들의 첫 선물. 어머니는 쫓겨나는 아들을 위해 그 소중한 지갑 속에 자신의 블랙카드를 숨겨서 보냈던 것입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지안이의 물음에 민호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쪽 깊숙한 곳, 낡은 가족사진 한 장 뒤에는 이질적인 검은색 카드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로고가 희미하게 박힌 한도가 없는 법인 카드, 일명 블랙카드였습니다.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카드였죠. 민호 씨는 그 카드를 꺼내 지안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딸의 손등을 덮었고 그 온기는 슬플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지안아, 아빠 말 잘 들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혹시 만약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지갑을 챙겨서 서울로 가. 서울로요? 그래. 서울로 가서 이 카드의 주인을 찾아가서 빨간 지갑을 보여줘. 그럼 그분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놀란 지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혹시 만약에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지 않니? 노파심에 하는 말이야. 그렇게 지안의 어깨를 두드리고 강민호는 수건을 챙겨 욕실로 향했습니다. 아빠 씻고 나오시면 과일이라도 깎아드릴게요. 지안이는 아빠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며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샤워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이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빨간 지갑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죽 지갑. 도대체 서울에 있는 카드 주인이 누구길래 아빠가 저토록 비장하게 말씀하신 걸까? 하지만 지안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닐 거야. 아빠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약해지신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제집을 다시 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욕실 안에서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커다란 짐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아빠! 지안이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비누 밟으셨어요? 하지만 욕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물소리 사이로 거칠고 불규칙한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헉, 아빠. 불길한 예감에 지안이가 욕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던 민호 씨가 가슴을 움켜쥔 채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왜 그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지안이가 비명을 지르며 아빠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초점이 풀려가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강철로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119. 네. 119. 잠깐만요, 아빠. 조금만 참아요. 지안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자꾸만 버튼이 엇나갔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지안이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직감했죠. 지금 구급차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자신의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안 돼. 지안아.
내 말 들어라. 아빠 말하지 마요. 제발요. 구급차 올 거야. 지갑. 아까 그 지갑. 민호 씨는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그거 꼭 챙겨라. 영자 엄마 믿지 말고 동생들 데리고. 아빠 그런 말하지 마. 죽지 마. 우주랑 가을이는 어떡하라고. 지안이의 울부짖음이 욕실을 가득 채웠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가차없이 민호 씨를 덮쳤습니다. 서울 가서 할머니. 아빠, 아빠. 민호 씨의 동공이 천천히 풀리며 잡고 있던 지안이의 손목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고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톱밥을 뒤집었으며 거친 손으로 살아온 가장. 15년 전 어머니를 떠나온 후 단 한 번도 편히 쉬지 못했던 고단한 목수의 삶이 그렇게 차가운 욕실 바닥에서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이별의 준비조차 허락하지 않은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봐요. 장난치지 마세요. 네. 지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으앙, 아빠. 지안이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고요했던 산골 마을의 밤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동생들이 방문 밖으로 나왔다가 쓰러진 아빠를 보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일어나. 어린 동생들의 울음소리와 맏딸 지안이의 절규가 뒤섞인 그 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남겨진 네 남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빨간 지갑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아가 된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아빠가 목숨과 맞바꾸며 지켜낸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민호 씨를 떠나보낸 사흘간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고 조문객들의 발길마저 끊긴 텅 빈 빈소. 이제 겨우 16살이 된 지안이는 상주 완장을 찬 14살 남동생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뒤로는 10살 가을이가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5살 배기 막내 우주는 지쳐서 누나 등에 엎여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가서 좀 쉬자. 지안이의 목소리는 사흘 내내 울어서 모래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작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금방이라도 아빠가 왔니? 하고 반겨줄 것만 같은데 집안에는 적막감 대신 살벌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새엄마 최영자가 마치 남인 사람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이미 짐을 다 꾸린 듯한 커다란 여행용 가방 2개와 검은 비닐봉지 몇 개가 쓰레기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화장을 고치던 영자는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짐덩이들을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왔니?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다. 거기 좀 앉아봐라. 할 말이 있으니까. 영자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나 아이들에 대한 안쓰러움 따위는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길한 예감에 자기도 모르게 동생들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지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영자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아이들 앞에서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자, 잘 들어라. 사망보험금 3억 원 나왔다. 그런데 그걸로도 턱도 없더라. 너희 아빠가 싸놓은 빚이 아주 산더미야, 산더미. 그래서 이 집 전세 보증금까지 싹 다 빼서 빚잔치 다 끝냈다.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10원 한 장 없어. 네, 빚이라뇨? 집을 뺐다고요? 아줌마,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당장 어디서 살라고요? 지안이가 사색이 되어 물었지만 영자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나도 너희 아빠 때문에 빈털털이 됐어.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 설령 돈이 남았다 쳐도 그게 왜 너희 돈이니? 네.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줄 알아? 법적 배우자인 나야. 나 최영자라고. 엄연히 법적으로 내 돈이란 소리야. 빚 갚고 알거지된 마당에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희를 무슨 수로 거두니? 그러니까 군말 말고 나가. 순간 지안이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가 평생을 공사판에서 먼지 마시며 목숨과 맞바꿔 남긴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남지 않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지수가 참다 못해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나쁜 아줌마, 우리 아빠 돈 내놔. 하지만 영자는 건장한 사내아이처럼 자란 지수를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누가 널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닥에 놓인 낡은 가방과 비닐봉지들을 아이들 앞으로 발로 툭 찼습니다. 자, 가져가라. 너희 옷가지랑 잡동사니 다 챙겨놨으니까. 지금 당장 들고 나가. 지금 나가라고요? 지안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창밖에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이라는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성인도 서 있기 힘든 살인적인 추위 속에 갈 곳 없는 미성년자 넷을 내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제발요. 오늘만이라도, 아니 며칠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우주가 감기 기운이 있어요. 지금 나가면 얘 얼어 죽어요. 지안이가 영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오직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영자에게는 아이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몰차게 지안이를 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나? 징글징글하다 정말.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영자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날카로운 칼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이닥치며 아이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영자는 아이들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이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영자가 아이들의 신발과 현금 몇만 원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거라도 가지고 꺼져. 영자는 지갑에서 5만 원권 3장, 도합 15만 원을 꺼내 아이들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어디든 멀리 가버려. 다신 내 눈에 띄지 말고. 팔랑거리는 지폐가 차가운 복도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지안이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안에서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세상이 아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소리처럼 비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요. 아줌마, 문 좀 열어주세요. 지수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마저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 남매를 덮쳤습니다.
지안이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 가족의 웃음소리가 있던 그곳이 순식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안이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자존심 같아서는 그 돈을 영자의 얼굴에 다시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당장 동생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이 더러운 돈이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누나, 우리 이제 어떡해? 지수가 지안이의 패딩 자락을 잡고 물었습니다. 지안이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 울면 동생들까지 모두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지안이는 복도에 떨어진 돈을 주우며 어떻게든 동생들을 책임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빠가 마지막 순간에 남겨준 낡은 빨간 지갑. 다행히 그것만은 패딩 안주머니에 안전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자 아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지안아, 영자 엄마를 믿지 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서울로 가. 아빠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떠나면 이런 비극이 닥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지안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16 소녀의 눈빛이 도끼로 번뜩였습니다. 지수야, 우주어버. 가을이는 언니 손잡고. 누나, 어디 가게? 갈 데도 없잖아. 서울로 갈 거야. 서울? 거길 우리가 어떻게 가? 아빠가 서울로 가라고 하셨어. 거기 가면 살 길이 있대. 지안이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방금 영자가 던져준 15만 원과 아빠의 빨간 지갑 속에 있던 비상금 8만 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총 23만 원. 이것이 내 남매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이끌고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원도의 산바람이 아이들의 얇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입김이 나올 때마다 서리가 되어 속눈썹에 달라붙을 정도로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지안이는 손에 쥔 낡은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동생들의 내복 몇 벌과 수건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터미널로 향하는 길, 막내 우주가 추위에 지쳐 칭얼거렸습니다. 누나, 배고파. 집에 가자. 응? 지안이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우주의 얼굴을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우주야, 조금만 참아. 서울 가면 따뜻한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어. 누나 믿지? 응. 누나. 내 남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눈보라를 뚫고 걸어갔습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버스 터미널. 지안이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비로 돈이 나가자 이제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밥 몇 번 사 먹으면 끝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길뿐이었으니까요. 서울행 고속버스 곧 출발합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낡은 버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안이는 동생들을 버스에 태우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고향 풍경을 바라보며 지안이는 빨간 지갑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안 울어요. 동생들 데리고 꼭 살아남을게요. 가서 할머니 만날게요. 그때까지만 우리를 지켜주세요. 버스는 어둠을 뚫고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는 새엄마보다 더 악랄하고 거대한 악마들이 이미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1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빨간 지갑과 네 남매. 그들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시간여를 달린 낡은 고속버스가 마침내 서울 반포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이들이 살던 강원도 산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마천루들이 보석 같은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행렬은 붉은 강물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은 가진 것 없는 네 남매에게는 오히려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지안이는 잠든 막내 우주를 다시 단단히 업고 동생들을 이끌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언니, 여기 사람들 진짜 많다. 다들 바빠 보여. 10살 가을이가 지안이의 패딩 자락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아이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남루한 행색의 네 남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안이는 주머니 속의 전 재산 23만 원 남짓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아빠는 서울로 가서 카드 주인을 찾으라고 하셨지만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안이는 품속에서 빨간 지갑을 꺼내 블랙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카드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서명. 윤서월. 그리고 태성그룹. 이분을 찾아야 하는데. 지안이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거짓골을 한 자신들을 보고 피해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너무 늦었습니다. 동생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일단 씻자. 그리고 따뜻한 데서 좀 자자. 사람 찾는 건 내일 날 밝으면 생각하자. 지안이는 터미널 근처에 있는 가장 저렴해 보이는 낡은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분이세요? 카운터 직원이 꼬질꼬질한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동의서 필요한가요? 아니, 부모님은? 지방에서 일하고 계셔서요. 저희끼리 먼저 올라왔어요. 지안이는 익숙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야간이라 할증 붙어서 인당 15,000원. 내시니까 6만 원이네. 6만 원. 전 재산의 4분의 1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밖은 영하의 추위였고 우주는 10까지 나고 있었으니까요. 지안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건네고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지안이는 가을이와 우주의 머리를 감겨주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물줄기에 씻어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닿자 긴장이 풀리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찜질방 구석에 자리를 잡은 아이들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막막함 속에 눈을 떴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태성그룹은 서울 강남에 본사가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도 없는 미성년자가 그것도 이런 거짓골을 하고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누가 들여보내줄까요? 겁이 덜컥 난 지안이는 일단 찜질방에서 버티며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물가는 살인적이었습니다. 매끼 컵라면으로 때워도 4명의 식비는 만만치 않았고 매일 내야 하는 입장료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지안이가 가진 돈은 단돈 5,000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학생들, 벌써 3일째지? 더 있을 거면 요금 다시 내야 해. 직원이 다가와 나가달라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지안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나갈게요. 결국 아이들은 짐을 챙겨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밤 10시. 돈도 없고 갈 곳도 잃은 네 남매는 무작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노숙자가 박스를 깔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역한 알코올 냄새와 지린내가 진동하는 지하도. 가을이가 무섭다며 지안이의 허리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여기 무서워. 우리 여기서 자야 돼? 가을아, 미안해. 오늘만, 딱 오늘만 여기서 자자. 내일은 언니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 지안이는 버려진 라면, 박스를 주워와 구석진 기둥 뒤에 깔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박스를 뚫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지안이는 동생들을 안쪽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바깥쪽에서 찬 바람을 막았습니다. 형아, 추워. 집에 가고 싶어. 우주가 칭얼거렸지만 이제 돌아갈 집조차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안이는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보며 빨간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돈도 없어요. 내일은 무조건 태성그룹 본사로 찾아갈게요. 쫓겨나더라도 가서 빌어볼게요. 하지만 지안이는 몰랐습니다. 태성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보다 이곳 서울역에 더 무서운 악마의 손길이 먼저 뻗쳐오고 있다는 것을요. 한편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태성그룹 본사 부회장실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한 중년 남자가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죽은 강만철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2인자, 바로 강창수 부회장이었습니다. 똑똑,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윤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라도 나왔나? 아닙니다. 그게 강원도 쪽 흥신소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강창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강원도? 설마 민호 그놈 이야기야? 네. 강민호 씨가 2주 전에 사망했습니다. 쨍그랑. 강창수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죽어? 민호가? 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합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고 화장까지 마쳤답니다. 강창수의 입가에 서서히 기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크크. 흐하하. 죽었어? 그 질긴 놈이 드디어 죽었단 말이지. 그는 1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던 유일한 걸림돌, 윤 회장의 유일한 친아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주 잘 됐군. 하늘이 나를 돕는 거야. 이제 태성그룹은 완전히 내 차지가 되는 거지. 강창수는 희열에 차서 웃다가 문득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잠깐, 그놈 새끼들은 자식이 넷이나 있다며. 아, 네. 그게 문제입니다. 새엄마가 유산을 챙겨서 도망갔고 아이들은 쫓겨났답니다. 쫓겨나? 어디로? 터미널 CCTV를 확인해 보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사흘 전 반포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강창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서울로 와? 이것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왔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윤 회장의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만약 윤 회장이 아들의 죽음을 알고 그 손주들을 거두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는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안 돼. 회장님이 알면 안 돼. 민호가 죽었다는 것도
그 핏줄들이 서울에 있다는 것도. 강창수는 서랍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 지금 당장 애들 좀 찾아. 네. 어떤 애들 말씀입니까? 강원도 총구석에서 올라온 거짓골을 한 사남매야. 제일 큰 년이 16, 막내는 5살이라더군. 강창수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터미널 근처 찜질방 아니면 서울역. 갈 데 없는 놈들이 뻔하지.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 찾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야 뻔하잖아.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해외 입양 브로커한테 넘겨. 동남아든 어디든 2번 다시 한국 땅 못 밟게 아주 멀리 보내버려.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든가. 알겠습니다. 즉시 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창수는 만족스러운 듯 다시 새 위스키 잔을 채웠습니다. 그 시각 서울역. 차가운 지하도 바닥에서 쪽잠을 자던 지안이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기익.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서울역 광장에 거칠게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건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노숙자들을 하나하나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아저씨, 혹시 이런 애들 못 봤어? 애들 넷이 몰려다니는 거. 몰라요. 저리 가요. 흥신소 직원, 일명 해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하이에나처럼 서울역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쪽 지하도도 가봐.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부회장님이 오늘 안에 무조건 찾으라고 하셨어. 거친 고함이 텅 빈 지하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둥 뒤 쪽잠을 자던 지안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들이 자고 있는 노숙자들을 발로 툭툭 차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깡패들인가? 아니면 빚쟁이들? 지안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험악한 아저씨들에게 걸리면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지안이는 황급히 잠든 동생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수가 놀라서 소리칠 뻔한 걸 지안이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쉿! 지수야, 조용히 해. 저 아저씨들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지안이는 동생들을 품에 꼭 안고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마치 숨조차 쉬지 않는 돌멩이가 된 것처럼 기둥 뒤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저 이 살벌한 상황이 자신들을 비껴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지안이가 숨은 기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없나? 박스 뒤 좀 들춰봐. 지안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들키면 정말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요. 그때 갑자기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다가 뒤척인 가을이가 발로 빈 깡통을 찬 것이었습니다. 땡그랑. 고요한 지하도에 빈 깡통 굴러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이의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것만 같았죠. 멀어지던 발자국 소리가 딱 멈췄어요. 저기 무슨 소리 났지? 그러게. 기둥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손전등의 날카로운 불빛이 지안이와 동생들이 숨어있는 기둥 쪽을 비췄습니다. 지안이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품 안으로 깊숙이 끌어당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이요. 군화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그림자가 아이들이 숨은 박스를 위협적으로 덮쳤습니다.
지안이는 우주가 혹시라도 올까봐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자신도 숨을 멈췄습니다. 공포로 인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나와. 남자가 아이들이 숨어 있는 라면 박스를 군화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퍽! 박스가 찌그러지며 지안이의 어깨를 쳤지만 지안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들켰구나. 지안이가 체념하며 눈을 질끈 감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우씨, 누가 잠자는데 회방이야. 바로 옆 기둥 뒤에서 자고 있던 한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왜 남의 단잠을 깨우고 난리야? 술에 잔뜩 취한 노숙자가 흥신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남자들의 시선이 노숙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아, 뭐야, 냄새나게. 야, 김대리. 여기 아닌가 봐. 그냥 저쪽으로 가자. 재수없게. 가자가. 남자들은 노숙자를 밀치며 짜증 섞인 투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박스 뒤에 숨죽이고 있는 네 남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반대편 출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안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후욱 하고 토해냈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1초만 늦었어도 노숙자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 깡패들의 먹잇감이 될 뻔했죠. 누나, 깡패 아저씨들 갔어? 지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작게 물었습니다. 응, 간 것 같아. 지안이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저 험악한 아저씨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얘들아,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딴 데로 가자. 지금 너무 춥고 졸린데. 안 돼. 저 아저씨들이 다시 오면 그땐 정말 큰일 나. 빨리 움직여야 해. 지안이는 칭얼거리는 우주를 다시 업고 동생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남자들의 눈을 피해 마치 도망자처럼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떨어진 상황. 서울역의 노숙도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위험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네 남매의 처절한 생존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새벽 공기가 아이들의 엄뺨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네 남매가 공포에 떨며 쫓기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 성북동,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촌.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한 태성그룹 윤사월 회장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깊은 잠에 든 시각이었지만 안방의 스탠드 불빛만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윤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가지 마라. 꿈이었습니다. 벌써 15년째 반복되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협심증이라고 진단했지만 윤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식을 버린 어미가 받아야 할 천벌이자 화병이라는 것을요. 윤 회장은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고장난 비디오 테이프처럼
15년 전 그날 밤으로 되감기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펑펑 쏟아지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당시 그룹 회장이었던 남편 고 강만철 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원인은 조카인 강창수, 지금의 부회장이 들고 온 서류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민호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손을 댔다는 거짓 장부였습니다. 그것은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린 강창수와 그 일당들이 꾸민 치밀한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쪽 같은 성격의 강 회장은 아들의 변명조차 듣지 않고 한겨울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보, 안 돼요. 민호 말도 들어봐요. 이건 모함이에요. 윤 회장이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강창수의 이간질에 넘어간 강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호는 갓 낳은 딸 지안이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대문 밖으로 힘없이 걸어나가는 아들의 뒷모습. 윤 회장은 남편과 강창수의 눈을 피해 맨발로 눈밭을 뛰어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상금 계좌와 연결된 한도 없는 법인 카드, 블랙카드를 아들 민호에게 주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가져가라. 엄마 카드야. 어머니, 죄송해요. 아무 말 마라. 가서 죽지 말고 살아. 힘들면 이 카드 써.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강 회장은 화병으로 3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윤 회장은 홀로 그룹을 이끌며 철의 여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재벌 총수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카드사 앱을 실행하고 15년 전 아들에게 준 그 카드의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이용 내역 없음,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 0원. 오늘도 역시나 0원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몰래 재발급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제 알림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독한 놈. 제 아비 닮아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밥은 잘 먹고 사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어미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윤 회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차라리 카드를 펑펑 썼다면, 어디서 술이라도 마시고 흥청망청 썼다면 안심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카드를 쓴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15년째 이어지는 침묵은 윤 회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어떤 놈인데. 윤 회장은 불길한 생각을 애써 지우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리고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의 수행 비서이자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셨습니까? 가슴 통증이 또 있으셨어요? 주치의를 부를까요? 김 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물잔을 밀어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 실장을 쏘아보았습니다. 됐다. 약 따위 먹어봤자 소용없어. 김 실장, 민호 소식은? 아직도 연락이 없는 게야? 윤 회장의 질문에 김 실장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아주 능숙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안 그래도 어제 미국 쪽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그래서 민호는 잘 지내고 있대? 윤 회장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실장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김 실장은 윤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된 거짓말을 술술 뱉어냈습니다. 네. 라스베이거스 쪽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선대 회장님에 대한 원망이 커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원망. 그래, 그렇겠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니 오죽하겠어. 윤 회장은 힘이 쭉 빠진 듯 침대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어디냐?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윤 회장은 김 실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비서이자 10년 넘게 자신의 손발이 되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 회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김 실장이 사실은 강창수 부회장에게 거액으로 매수된 이중첩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김 실장은 슬픈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강 부회장님이 워낙 무서운 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김 실장도 강창수 부회장으로부터 강민호 사망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윤 회장에게 보고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회장님, 이제 그만 마음 추스르십시오. 강 부회장님께서 오늘 이사회 안건으로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강창수, 그놈이 또 무슨 꿍꿍이로. 윤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남편을 홀려 아들을 내쫓고 이제는 자신의 자리마저 넘보는 조카 강창수. 그가 밉고 증오스러웠지만 지금 그룹 내에서 유일한 핏줄이 그놈뿐이라는 현실이 윤 회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았다. 준비해서 나갈 테니 그만 나가봐. 네. 김 실장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윤 회장은 다시 태블릿 PC를 켜고 영원이라고 찍힌 카드 내역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긁어다오. 내가 살아있다고. 어미한테 신호 좀 보내다오. 윤 회장은 태블릿 화면을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그 시각 윤 회장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블랙카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아닌 서울역의 차가운 지하도 노숙자들 틈에 섞여 있는 손녀 지안이의 품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미국에서 잘 산다는 거짓말에 속아 울고 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코앞인 서울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한 채 목숨을 건 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 이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창밖에는 야속하게도 15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의 아슬아슬했던 도주극이 있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길거리 생활 4일차 100년 만에 한파라는 기록적인 추위는 갈 곳 없는 네 남매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아이들은 흥신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울역을 떠나 미로처럼 복잡한 종로의 뒷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뒤편, 쓰레기 더미와 실외기가 뒤엉킨 음습한 골목길. 그곳이 아이들이 찾은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가진 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찜질방에서 쫓겨난 이후로 제대로 된 밥은커녕 따뜻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구하러 다녀봤지만 그마저도 다른 노숙자들에게 뺏기거나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누나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 14살 지수가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반항기 가득했던 지수의 눈빛도 극한의 굶주림 앞에서는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막내 우주였습니다.
우주는 어젯밤부터 또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지안이가 자신의 패딩을 벗어 우주를 감싸 안았지만 아이의 몸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누나 추워, 엄마 보고 싶어. 우주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그만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고 눈 주변은 퀭하게 들어가 해골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굶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동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는 건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어. 우주가 죽을지도 몰라. 지안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빠에게 동생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서울에 오자마자 동생을 잃게 생긴 것입니다. 언니, 우주 왜 그래? 숨소리가 이상해. 가을이가 울먹이며 지안이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지안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먹여야 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여야 우주가 살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주 업어. 일단 나가자. 뭐라도 먹어야 해. 돈 없잖아. 어디 가서 먹게?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가보자. 지안이는 지수와 가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기와 추위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뒷골목을 빠져나와 종로의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거리는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찌개 끓는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그 황홀한 냄새가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딴 세상 풍경 같았습니다. 따뜻한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먹는 저 평범한 일상이 아이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멀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안이의 코끝에 진하고 구수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기와집 모양의 식당 대박설렁탕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앞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하얀 사골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뿌연 수증기가 골목을 가득 채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죠. 와, 설렁탕이다. 지수가 침을 꿀꺽 삼키며 가마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주도 냄새를 맡았는지 지수의 등에 엎인 채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국물, 나 국물 먹고 싶어. 우주의 그 한마디가 지안이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안이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잡히는 건 오직 차가운 카드 한 장뿐. 아빠가 남긴 그 블랙카드였습니다. 지안이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써도 될까? 아빠가 카드 주인 찾아가라고 했는데 함부로 썼다가 경찰에 잡혀가면 어떡하지? 지안은 아빠가 해준 말을 떠올리며 잠시 고민했어요. 다시 들려오는 우주의 신음소리가 지안이의 망설임을 끊어냈습니다. 추워. 배고파. 아이는 이제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뜨끈한 국물을 먹이지 않으면 정말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결심했습니다. 잡혀가도 좋아. 경찰이 오든 깡패가 오든 일단 우주밥부터 먹이자. 내 동생 살리는 게 먼저야. 벌은 나중에 내가 다 받을게. 아빠, 죄송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쓸게요. 지안이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카드를 꺼내 쥐었습니다. 검은색 카드 위에 박힌 태성그룹의 로고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안이는 동생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가을아. 들어가자. 누나가 밥 사줄게. 누나 돈 있어? 응. 있으니까 걱정 마. 가서 배 터지게 먹자. 지안이는 앞장서서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루한 패딩, 떡진 머리, 꼬질꼬질한 얼굴. 누가 봐도 환영받지 못할 행색이었지만 지안이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구수한 설렁탕 냄새가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 활기차게 손님을 맞던 식당 직원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들어온 아이들의 몰골을 확인한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도 수군거리며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있던 사장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불룩 나온 배에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심술궂게 생긴 사장이었습니다. 아, 너네 뭐야? 돈 있어? 사장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이는 겁먹은 동생들을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밥 좀 주세요. 설렁탕 4그릇만 주세요. 사장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여기가 무료 급식소인 줄 아냐? 돈도 없는 거지들이 어디서. 돈 있어요.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지안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블랙카드를 꺼내 사장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장은 지안이의 손에 들린 검은색 카드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카드? 사장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카드를 낚아채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카드 단말기에 거칠게 꽂아 넣었습니다. 어디 잔액 부족이나 떠라. 그럼 바로 쫓아낼 테니까. 사장은 당연히 결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팔짱을 끼고 노려보았습니다. 지안이는 제발 결제가 되기를, 아빠가 남긴 이 카드가 정지되지 않았기를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짧은 1초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잉칙.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단말기에서 긴 영수증이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승인 완료.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승인이 났어?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수증과 카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제야 카드의 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만 가진다는 태성그룹의 VVIP 블랙카드. 한도조차 없는 전설의 카드였습니다. 순간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꼬질꼬질한 거지들이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사장은 영수증을 구겨 바닥에 던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네 이거 어디서 훔쳤어? 너네 소매치기지? 네. 아니에요. 훔친 거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주신.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거짓골을 한 애비가 블랙카드를 쓴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사장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부잣집 사모님 지갑을 소매치기한 작물이라고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남의 카드 훔쳐다가 밥을 처먹으려고 해? 아저씨, 진짜 아니에요. 그냥 밥만 주세요. 결제됐잖아요. 지안이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사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으려 했습니다. 시끄러워. 재수없게 영업 방해하지 말고
당장 꺼져. 사장은 주방 쪽으로 달려가더니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에 굵은 소금을 한가득 퍼왔습니다. 에이, 퇴. 오늘 일진 한번 사납네.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라. 차. 하얀 소금 결정들이 우박처럼 아이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가운 소금이 아이들의 눈과 입으로 들어가고 상처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향한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아저씨, 잘못했어요. 동생 밥 좀 주세요. 지안이는 소금 세례를 맞으면서도 바닥을 기어가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자존심도 수치심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굶어 죽어가는 동생에게 국물 한 모금만이라도 먹이고 싶었습니다. 이거 나, 안 나? 사장은 지안이의 손을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아! 지안이의 비명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외면하거나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넘어진 우주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밥알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손님이 흘리고 간 더러운 밥풀들. 하지만 며칠을 굶은 5살 아이에게는 그것마저 귀한 식량이었습니다. 우주는 본능적으로 기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풀을 주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주야, 안 돼. 지안이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장이 밥을 주워 먹는 우주를 보고 더럽다는 듯 발길질을 해댄 것입니다. 퍽! 이 거지 새끼들이 진짜 끝까지. 우주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나가떨어졌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 동생 건드리지 마. 참다 못한 지수가 악을 쓰며 사장에게 달려들었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수마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내 남매는 차가운 식당 바닥에서 소금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엉켜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아빠가 말한 살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블랙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검은색 카드만이 유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우리는 밥 한 끼 먹을 자격도 없는 건가요? 제가 벌 받을게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제발, 제발 우리 우주 좀 살려주세요. 지안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져 블랙카드를 적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차가운 식당 바닥. 절망의 끝자락에서 지안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허공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방금 긁힌 그 카드가 거대한 신호탄이 되어 서울 시내를 뒤흔들며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에서 불과 10분 거리인 광화문대로 태성그룹의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윤사월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병원을 먼저 들를까요? 조수석에 앉은 김 실장이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이사회 시간이 늦었어. 강 부회장이 또 노인네가 늦는다고 트집 잡을 개다 그냥 가. 네, 알겠습니다. 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릎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징! 윤 회장의 손안에서 휴대폰이 짧고 묵직하게 진동했습니다. 윤 회장은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 광고 문자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잠금 화면을 푼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카드 승인. 일시 12월 26일 11시 45분. 장소 종로 대박 설렁탕. 금액 48,000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환각도 아니었죠. 15년 전 눈보라치는 대문 밖에서 아들의 낡은 지갑 속에 직접 찔러 넣어주었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이게 무슨... 윤 회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종로 대박 설렁탕 48,000원. 서울이었습니다. 아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서울 종로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울이야. 내 아들이 서울에 있어. 윤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란 김 실장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세요? 차 돌려. 당장 차 돌려. 윤 회장은 운전석 칸막이를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차를 돌리다니요? 지금 이사회 가는 길입니다. 도착까지 5분도 안 남았는데요. 이사회가 문제야? 내 새끼가, 내 아들놈이 지금 종로에 있대. 살아있었어. 살아있었다고. 윤 회장은 휴대폰을 김 실장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종로 대박 설렁탕 승인.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김 실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이럴 수가. 죽었다던 강민호가 카드를 썼다고?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분명 강창수 부회장은 강민호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확인까지 시켜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드는 누가 쓴 것일까요? 귀신이 쓴 게 아니라면 분명 그 자식들이거나 누군가 카드를 습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실장, 뭐하고 있어? 당장 종로로 가자니까. 밟아. 어서. 윤 회장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윤 회장을 데리고 저 식당으로 가면 자신이 강 부회장과 짜고 했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이 뒤집힌 윤 회장을 막았다간 당장 해고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심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짧은 순간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단 가야 한다. 가서 강 부회장님께 몰래 보고를 올려야 해. 선수를 쳐야 한다. 김 기사, 뭐해? 회장님 말씀 안 들려? 당장 유턴해. 종로로 가. 김 실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육중한 리무진이 광화문 사거리 한복판에서 불법 유턴을 하며 굉음을 냈습니다. 뒤따르던 경호 차량 세대도 영문을 모른 채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간다. 엄마가 금방 갈게. 윤 회장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했던 내 새끼. 설렁탕집에서 카드를 긁었다는 건 배가 고팠다는 뜻이겠지요. 윤 회장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더 빨리 밟아. 윤 회장의 독촉에 리무진은 신호도 무시한 채 종로 뒷골목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식당 안 소금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안이와 아이들. 그리고 15년 만에 울린 카드 결제 알림음.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거칠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차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5분.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영겁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윤 회장이 애타게 아들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고 있는 그 시각, 식당 안의 상황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들, 당장 경찰 불러.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식당 주인은 소금 범벅이 된 아이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안이는 쓰러진 우주를 끌어안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식당 안은 구경거리가 되어버렸고 아이들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가게 밖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당 밖을 지나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유리창 너머의 소란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울역에서 아이들을 놓쳤던 바로 그 흥신소 직원들이었습니다. 팀장님, 저기 좀 보십시오. 한 사내가 식당 안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안이와 지수, 그리고 5살짜리 꼬마 우주까지. 강창수 부회장이 건네준 사진 속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빙고. 찾았다, 쥐새끼들. 팀장이라 불리는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발견했다. 종로 뒷골목 식당. 지금 바로 확보한다. 차 대기시켜. 그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식당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경쾌한 종소리가 지안이에게는 사형 집행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 무슨 일입니까? 밥 먹는데 시끄럽게.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들이 들어오자 난동을 부리던 식당 주인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 거지들이 남의 카드를 훔쳐서. 카드요? 팀장은 바닥에 떨어진 블랙카드를 주워들고 지안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안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자신들을 쫓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 아저씨들이 여기 왜? 공포에 질린 지안이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아가야, 이 카드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팀장은 친절한 척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뱀처럼 차갑게 지안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 저희가 데려가죠. 가출한 애들인데 부모님이 애타게 찾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사장은 귀찮은 일을 덜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저씨들 모르는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지안이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흥신소 직원들은 이미 아이들의 팔을 하나씩 낚아챘습니다. 자, 집에 가자. 아빠가 기다리신다. 싫어. 이거 나. 지수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우주와 가을이마저 짐짝처럼 들려나가는 순간 지안이는 이대로 끌려가면 다시는 세상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거 나. 살려주세요. 지안이의 처절한 비명이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은 발버둥 치는 아이들을 짐승 다루듯 거칠게 제압하며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조용히 해.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 팀장이 지안이의 팔을 비틀며 윽박지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식당 앞 도로에서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리더니 검은색 리무진과 경호 차량들이 가게 입구를 가로막으며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뭐야? 흥신소 직원들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노도처럼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비켜, 다 비켜. 경호원들이 흥신소 직원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노부인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정장에 우아하게 올린 머리. 이사회 참석을 위해 완벽하게 꾸민 모습에 바로 태성그룹의 총수 윤사월 회장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들어오자마자 핏발선 눈으로 식당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어디 있느냐? 윤 회장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카드 쓴 사람 누구야? 내 아들 민호 어디 갔어? 하지만 식당 안에는 기대했던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쓰러진 거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지안이를 붙잡고 있던 팀장은 윤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윤사월 회장, 말도 안 돼. 여길 어떻게 알고? 강창수 부회장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아이들 앞에 윤 회장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팀장은 본능적으로 지안이의 팔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발각되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웠으니까요. 애들아, 튀어. 팀장의 다급한 신호에 흥신소 직원들은 쥐새끼처럼 뒷문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식당 사장은 갑자기 들이닥친 경호원들의 위세와 윤 회장의 귀티나는 행색을 보고 눈을 굴렸습니다. 비싼 옷에 경호원까지? 그래, 저 할머니가 이 블랙카드의 진짜 주인이구나. 사장은 윤 회장이 도둑맞은 카드를 찾으러 온 재벌 사모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윤 회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사장은 바닥에 쓰러진 아이들을 손가락질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도둑놈들을 딱 잡아놨습니다. 이 거짓대들이 사모님 카드를 훔쳐서 밥을 처먹으려고 하길래. 짝!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식당 안을 갈랐습니다. 윤 회장이 온 힘을 다해 사장의 뺨을 후려갈긴 것입니다. 뭐? 거짓대? 도둑? 윤 회장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소금 범벅이 된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 이놈, 내 더러운 눈에는 저 아이들이 거지로 보여? 네. 아니. 저 아이들이 누군지 알아? 태성그룹의 핏줄이야. 네. 태성그룹이요? 사장은 그제야 윤 회장 뒤에 서 있는 살벌한 경호원들과 바닥에 떨어진 블랙카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김 실장 당장 경찰 불러. 아동학대, 폭행, 물을 수 있는 죄는 다 물어. 윤 회장은 차갑게 식당 주인을 내려다보며 명령했습니다. 그룹 법무팀 총동원해서 최고 형량 받게 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댔는지 감옥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장의 비굴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윤 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윤 회장이 손을 뻗자 지안이는 흠칫 놀라며 동생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카드 훔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주신 거예요. 지안이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빌고 있었습니다. 소금과 눈물로 얼룩진 지안이의 얼굴, 그리고 꽉 쥔 손에 들린 낡고 해진 물건 하나. 윤 회장의 시선이 지안이의 손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촌스러운 빨간 지갑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15년 전 눈보라 치던 그 밤, 쫓겨나는 아들의 손에 자신이 쥐어주었던
아들이 초등학생 때 자신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지갑이었습니다. 이거 민우한테 준 지갑인데? 윤 회장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지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빠가 강민우 맞지? 응? 지안이는 눈앞에 할머니가 자신의 아빠 이름을 부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를 아세요? 알다마다 내가 내 할미다. 민우 엄마야. 아, 할머니요? 지안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죽기 전 그토록 가라고 했던 서울, 카드 주인 윤사월, 꿈속에서나 그렸던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흐흑, 진짜 우리 할머니 맞아요? 진짜 우리 아빠 엄마예요? 그래, 아가. 내가 늦었다. 할미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 회장은 지안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쓰러져 있는 지수와 가을이 축 늘어진 우주까지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에, 이 꼴이 뭐냐? 내 귀한 새끼들이 어디서 이런 고생을. 윤 회장의 통곡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안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주가 아파요. 우주 좀 살려주세요. 배고프대요. 그래. 걱정 마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할미가 다 해줄게. 이제 아무도 너희 못 건드려. 윤 회장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안이에게 덮어주고 경호원들에게 아이들을 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원으로 가. 서울대병원 응급실 제일 빠른 곳으로 잡아. 당장. 경호원들이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리무진으로 옮겼습니다. 윤 회장은 지안이의 손을 꼭 잡고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과 푹신한 가죽 시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안락함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손수건으로 지안이의 얼굴에 묻은 소금기를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내 아비는 어디 있느냐? 왜 같이 안 오고? 지안이의 눈빛이 다시 슬픔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안이는 말없이 빨간 지갑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윤 회장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지금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남겨진 핏줄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알았다. 나중에 듣자꾸나. 윤 회장은 지안이를 품에 꼭 안고 차창 밖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 출발해. 검은 리무진 군단이 종로 뒷골목을 빠져나가 광화문대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일 동안 지옥 같은 노숙 생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던 추격전. 그 모든 악몽이 끝나고 아이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높은 성, 할머니의 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처치를 마친 아이들이 윤 회장의 차를 타고 성북동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우주는 영양실조와 감기 몸살이라는 진단을 받고 링거를 맞은 뒤 열이 조금 내린 상태였습니다. 입원보다는 따뜻한 집에서 푹 쉬고 잘 먹는 게 최고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윤 회장은 아이들을 데리고 곧장 펜트하우스로 왔습니다. 마치 궁전처럼 웅장한 거실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윤 회장의 눈에는 아이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가 있어라. 물은 내가 받을 테니 김 실장도 나가 있어. 하지만 회장님, 편찮으신데 직접 하시기엔. 나가라고 했다. 윤 회장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욕실 문을 잠갔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넓은 욕조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받아져 있었고 향긋한 임욕제 냄새가 증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윤 회장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직 열기가 남은 우주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옷을 벗기자 드러난 아이들의 몸은 윤 회장의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마른 몸, 추위에 터서 갈라진 피부, 그리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들. 아이고, 내 새끼. 이 여린 살에 얼마나 찬바람이 들었을꼬. 윤 회장은 부드러운 스펀지에 거품을 내어 아이들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닿자 긴장이 풀린 우주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 좋아. 그래, 따뜻하지? 이제 매일 따뜻하게 해줄게. 다시는 춥게 안 할게. 윤 회장은 우주의 등을 밀어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씻겨낸 구정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고 아이들은 뽀얀 본래의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윤 회장은 급하게 준비한 최고급 실크 잠옷을 아이들에게 입혔습니다. 보들보들한 감촉이 낯선지 가을이는 자꾸만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옷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 우리 공주님. 이제 비단길만 걷자꾸나. 목욕을 마친 아이들이 다이닝룸으로 들어섰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윤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산해진미나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갓 지은 흰 쌀밥, 큼직한 소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은 뜨끈한 소고기 무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구이. 아이들이 그토록 먹고 싶다던, 그리고 윤 회장이 아들 민호에게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자, 앉아라. 어서 먹자. 배 많이 고팠지? 윤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아이들에게 체면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주는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국물을 마셨고 지수는 밥을 씹지도 않고 삼키기 바빴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밥은 많아. 더 줄 테니까. 윤 회장은 아이들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흐뭇하면서도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내 아들 민호도 이렇게 밥을 잘 먹었는데 쫓겨나던 날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여보낸 것이 천추의 한이었는데 이제야 그 핏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아이들의 숟가락질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따뜻한 밥이 들어가자 아이들의 얼굴에도 비로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식탁. 오직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만 들리던 그때 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네. 할머니.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아빠. 민호는 왜 같이 안 왔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 윤 회장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자신을 원망해서 안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의 반응은 윤 회장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지안이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못 오세요. 못 와? 그래, 아직 화가 많이 났구나. 내가 갈게. 아빠 지금 어디 있니? 윤 회장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는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순간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시다니? 누가? 민호가? 무슨 소리야? 김 실장이 미국에 잘 있다고. 아니에요. 아빠,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도 못 가보고 그날 밤에 바로 지안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새엄마가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돈 다 챙기고 저희를 쫓아냈어요. 집주인이 방 뺀다고 나가라고 해서 저희는 갈 데가 없어서 아빠가 주신 카드 한 장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온 거예요. 지안이는 그동안 겪었던 서름이 복받쳐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아빠가 서울 가서 이 카드 주인 찾으라고. 그게 유언이었어요. 지안이의 말은 비수가 되어 윤 회장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던 아들, 사업을 하며 지낸다던 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차가운 강원도 골방에서 약 한 번 못 써보고 고통 속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아, 윤 회장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 아들이, 민호가 죽었을 리가 없어. 윤 회장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울고 있는 손주들의 눈물과 아이들의 차림새가 모든 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흐흑, 민호야. 윤 회장은 식탁을 붙잡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였다. 이 못난 어미가 너를 죽였어. 내쫓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눈길에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15년 전의 그날이 지옥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영원이었던 카드네요.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밖에서 대기하던 김 실장이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김 실장을 보자마자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너 이놈, 김 실장 내 이놈, 민호가 잘 있다며, 미국에 있다며. 윤 회장의 눈이 뒤집힐 듯 희번덕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내 놈이 내 눈과 귀를 막아 내 아들을 2번 죽였어.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쓰나미처럼 덮쳐왔습니다. 윤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지안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윤 회장의 몸은 이미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아들의 부고 앞에 가장 나약한 어미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따뜻한 밥상 위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통한 절규가 뒤엉켰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밤은 그렇게 눈물 속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비통한 절규가 있고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쓰러졌던 윤 회장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난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자책으로 가득 찼던 나약한 노인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서늘한 도끼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깨어난 할머니의 손에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빨간 지갑을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쪽 지퍼에서 나온 건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과 오래된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아빠가 혹시라도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10년 전 강원도 어느 골방에서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민호의 애원하는 목소리와 그를 차갑게 짓밟는 강창수 부회장의 협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 잘 들어.
카드 긁는 순간 위치 추적 들어가서 내 새끼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다. 윤 회장의 손에서 녹음기가 바스라질 듯 꽉 쥐어졌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아들이 그토록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블랙카드를 쓰지 않았는지, 왜 어미에게 전화 한 통 하지 못했는지,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협박에 못 이겨 숨죽여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뿐인 핏줄이라고 부회장까지 앉혀줬더니 그놈이 내 아들을 감시하고 고립시키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윤 회장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서늘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 실장, 당장 이사회 소집해. 다음 날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 소집 소식에 수십 명의 임원들이 술렁이며 모여들었습니다. 그 상석에는 강창수 부회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그는 이미 자신이 회장이라도 되냥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요한 회의실에 윤 회장의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윤 회장이 지안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과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좌중이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강 부회장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윤 회장은 말없이 상석으로 걸어가 강 부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켜. 낮지만 서리빨 같은 한마디에 강 부회장은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 앉지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매끄러운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강 부회장 앞에 멈춘 것은 바로 흠집투성이의 블랙카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긴. 내 놈이 죽인 내 아들 민호의 목숨값이지.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 부회장에게 꽂혔습니다. 윤 회장이 눈짓하자 비서가 회의실 스피커를 켰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강 부회장이 민호를 협박하고 납치를 사주했던 육성이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 부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강 부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지만 윤 회장은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수백 장의 서류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지난 10년간 강 부회장이 빼돌린 비자금 내역,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2천억 원의 증거, 그리고 흥신소와의 거래 내역까지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잡아쳐넣어. 윤 회장의 짧은 호령과 함께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강 부회장을 덮쳤습니다. 강 부회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성그룹 부회장이야. 이거 안 풀어? 강 부회장은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추악한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안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빠를 떠올렸습니다. 아빠를 괴롭히던 나쁜 사람이 드디어 벌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부회장이 끌려나가고 김 실장마저 연행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윤 회장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남은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안이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여기 강지안 양, 내 죽은 아들 강민호의 장녀입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지안이에게 쏠렸습니다. 앞으로 내 유일한 상속자이자 태성그룹의 미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안이는 얼떨떨했지만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쳐야 할 곳 없는 노숙자도 소금 맞던 거지도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태성그룹의 손녀로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지안이를 보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호야, 저승에서 지켜봐라. 내가 못다한 삶, 내 목숨 바쳐서라도 내 새끼들은 최고로 키울 테니 부디 편히 쉬어라. 창밖에는 어느새 눈보라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회의실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태성그룹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동안 아이들을 지옥으로 내몰았던 악인들에게는 혹독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어느 불법 도박하우스. 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새엄마 최영자는 돈다발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판에 다 걸어. 내가 오늘 돈 좀 땄거든. 남편 목숨값이 아주 쏠쏠해. 그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아이들이 가져가야 할 유산까지 모조리 챙겨 유흥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림에 떨고 있을 때 그녀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희희낙낙했습니다. 최영자 씨, 당신 맞지? 그때 철문이 부서지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내 돈 건드리지 마. 최영자는 돈다발을 끌어안고 발악했지만 형사들은 가차없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영자 씨 아동 유기 및 학대, 그리고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학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애물단지들 밥 먹여줬으면 됐지. 이거나.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이 제출한 증거들은 완벽했고 그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매일 밤 감옥의 딱딱한 바닥에서 그녀는 쥐새끼처럼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이들에게 주었던 고통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종로의 뒷골목. 지안이에게 소금을 뿌렸던 대박 설렁탕 앞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 가져가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 사장이 국세청 직원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 회장의 지시로 시작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아동 폭행에 대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것은 일개 식당 주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비키세요. 건물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당장 비워주셔야 합니다. 으악, 내 가게, 내 돈. 사장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 잃은 사장은 며칠을 굶은 채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 어느 식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사장님, 남는 밥 좀 있으면. 뭐야? 이 거지는? 재수없게 어디 영업 방해를 해. 식당 주인이 하얀 소금 한 바가지를 사장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따가운 소금이 눈과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참함과 수치심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아, 따가워. 바닥을 기며 소금을 털어내던 사장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소금을 뿌렸던 그 아이들. 배고프다며 밥풀을 주워 먹던 그 작은 손. 자신이 아이들에게 주었던 모멸과 멸시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늦은 후회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 그는 자신이 뱉었던 악업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악몽 같았던 지난 겨울이 지나고 태성그룹 본가에도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태성가의 사랑받는 손주들로 밝게 자라났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 다녀올게. 어느덧 6살이 된 막내 우주는 노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집을 나섰고 다녀오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학원이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안이는 할머니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자신들처럼 집 없는 서름을 겪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집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건축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윤 회장과 네 남매는 손을 잡고 나란히 아빠 강민호가 잠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석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때 묻은 빨간 지갑과 수많은 흠집이 난 블랙카드. 지난 15년간 아들의 고통이자 동시에 가족을 이어준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두 물건을 비석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보고 있느냐? 윤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새끼들은 이 못난 어미가 목숨 걸고 지키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서는 돈 걱정, 밥 걱정 말고 부디 편히 쉬어라. 아빠, 우리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우주가 비석을 향해 해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안이도 지수도 가을이도 아빠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가자. 윤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5 식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 위로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빠가 가족들의 볼을 어루만져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이름,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된 그들의 봄날은 이제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자존심을 버리고 동생들을 지켜낸 지안이의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어린 나이에 가장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새엄마와 강부회장, 배고픈 아이들에게 소금을 뿌렸던 악독한 식당 주인을 향한 윤 회장님의 통쾌한 참교육. 꽉 막힌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짧은 글이라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